이상운동 질환 전문가를 만나면 환자분이 어디가 불편한가, 해부학적으로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가를 먼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찰하면서 그 패턴이 어떤 타입인가, 강화되는 타입인가, 약화되는 타입인가,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오는, 내가 특정 동작을 할 때만 나오는지, 아니면 특정 시간대, 오전, 오후, 자기 전,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증상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몸에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이상함을 느끼고 그것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불편하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반복된다면, 다른 데는 괜찮고 특정 상황에서 반복된다면 근긴장 이상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자를 보면은 발을 떼기 어렵다, 햇볕이 내 등 뒤를 쪼이고 있을 때는 고개를 들기 어렵다, 이런 나만 아는 특정한 신호들도 근긴장 이상증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없앨 수 있다면 완전히 정상복귀가 되지만, 내가 불편함을 자꾸 느낀다면 그것은 뇌에 입력이 돼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근긴장 이상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빨리 자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강화되기 전에, 굳어지기 전에 그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이죠. 꼬인다. 사실 꼬인다는 표현은 의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환자가 가장 느끼는 표현이에요. 목이 꼬인다.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강하게 나타나면 통증으로 나오고요. 강하지 않다면 나는 불편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봅니다. 고개가 돌아가면은 즉각적으로 눈이 반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정기관도 반대로 움직여서 수평을 맞춰줍니다. 이것이 오래되면은 우리의 뇌는 이거를 정상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이것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어진 축 때문에 무게중심이 이동을 해서 점점 더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자보다 가족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함께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되돌리는 과정도 환자분은 불편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길게 봐서 이것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점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떨림은 사실 근긴장 이상증이 흔한 증상이기도 하면서 떨림과 근긴장 이상증은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떨림은 늘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근긴장 이상증의 떨림은 방향을 갖고 있어요. 이쪽은 강하고 이쪽은 약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면은 떨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떨면은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걸 구분하는 것이 치료의 타겟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당겨지는 것을 약하게 해주면은 원상복귀되는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떨림을 봤을 때 근긴장 이상증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게 돼요. 가장 어렵고도 가장 진단을 못 받는 부분이 특정 동작 굳어짐, 태스크 스퍼시픽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일단은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퍼포먼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방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거나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근긴장 이상증은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피합니다. 피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면은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면서 강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커리어를, 평생 하던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근긴장 이상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목이 아픔, 목이 긴장됐다. 이거 근긴장 이상증 아닙니까? 라고 오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근육통하고는 조금 다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육안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서 경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픈 근육을 이완시켜서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는지를 보고 근긴장 이상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요. 많은 경우에서
통증을 방치해서 통증 때문에 고장난 근육을 방치해서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서 기울어짐이 유발되기도 해요. 역시나 이것이 오래돼서 뇌에 전달이 되면은 그것을 뇌에서 정상으로 인식하면서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근긴장 이상증 형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픈 거를 고치려고 하는 노력도 조기 발견에 중요하고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파킨슨병과 근긴장 이상증은 기저핵이라는 뇌 부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하지만 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파킨슨병은 퇴행성,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노화로 인해서 진행되는 병이라고 하면 근긴장 이상증은 비교적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요. 서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발생하고 나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니면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급격히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의 기저핵에 오는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경과가 매우 다르고요. 치료법이 매우 다릅니다. 파킨슨병은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로 치료가 잘 되는 병이죠. 부족한 도파민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원래의 기능을 회복되는 병이에요. 근긴장 이상증은 약물로 인한 효과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약으로 나의 과잉된 움직임을 줄여주고 내가 불편함을 덜해줄 수는 있지만 약물은 완치 개념은 아니에요. 파킨슨병 환자분들 중에서는 근긴장 이상증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눈 감김, 눈이 감겨서 잘 안 떠지는 경우, 그리고 턱이나 목의 경직으로 인해서 침을 잘 삼키지 못하는, 침을 흘리는 경우도 근긴장 이상증의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비전형성 파킨슨에서는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목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있지만 목이 뒤로 기울어지거나 앞으로 기울어지는 패턴도 근긴장 이상증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파킨슨 환자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많이 고생을 하는 피사증후군, 그리고 앞으로 기울어지는 캄토크로미아, 이런 것도 근긴장 이상증이 겹쳐서 나온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이 파킨슨 약으로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긴장 이상증 치료 기법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젊은 분들에서는 틱장애라는 것이 있죠. 틱장애와 근긴장 이상증은 원인 면에서 상당히 구분이 되고요. 틱장애는 우선 내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불편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간단한 문진만으로 근긴장 이상과 틱장애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물론 치료법도 다릅니다. 근긴장 이상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이 분야는 특정하게 정립된 치료법으로 치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원리를 이해하고 나의 상태에 맞춰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증상을 없애가면은 실제로 좋아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못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 못 고치니까 감추겠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도 도움이 안 되는 치료는 없어요. 어떤 원인으로 왔던 간에 근긴장 이상증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없애가는 생활 습관을 만들고 약물 치료를 하고 필요하면은 그 부위를 직접 치료하는 주사 치료, 보톡스 치료, 아주 심한 분들은 메신부 자극술, 그리고 경두기 자극술, 이런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호전을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내 생활에서 이것을 일상화해서 점점 없애가는 것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치료죠. 보톡스 치료. 보톡스라는 약물이 처음 도입되게 된 것은 사경증, 반측 안면 연축 같은 근긴장 이상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식약처부터 인정을 받고 건강보험에서 급여 처방이 가능한 공인된 치료법입니다. 근긴장 이상증은 대표적으로 보톡스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장점은 내가 어느 부위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보톡스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단점은 눈이나 얼굴에 오는 문제들은 보톡스 용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팔, 다리에 있는 경우는 매우 많은 용량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위에 급여 치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일부 사경증, 일부 안면 근긴장 이상증에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자별로 필요한 부위에 적절한 보톡스 치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근긴장 이상증이 생기는 원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뇌에서 시작된 병은 아니지만은 어떤 특정한 반복된 패턴이 뇌에 각인이 돼서 근긴장 이상증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뇌에 입력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뇌 움직임이 있는 부위를 보톡스로 치료를 하면은 뇌신경이 이상 신호를 더 이상 보내지 않게 됩니다. 뇌를 쉬게 하고 말초신경을 쉬게 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방법이 보톡스 치료입니다. 다만 보톡스 치료는 평균적으로 2달 반, 3개월의 치료 기간 동안 유지가 되다가 효과가 사라져요. 그걸 많이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3개월 동안 뇌와 신경을 쉬게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움직임을 다시 트레이닝을 해서 정상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면 보톡스 효과가 사라졌을 때 이전과 다르게 근긴장 이상증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뇌신부 자극술은 아직은 많은 환자들한테 적용되지는 않고 있어요. 뇌신부 자극술은 아주 심한 분들, 전신성 근긴장 이상증이나 특정 유전자병을 가진 환자들에서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치료법입니다. 다만 근긴장 이상증의 유발 부위, 바로 기저핵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면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주치의, 이상운동질환 전문가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하고요. 제한된 경우에서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뇌를 치료하겠다는 노력은 다른 방법들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경두계 자극 치료, TMS 치료, 뇌 물리치료 기법으로 자기장을 쏘여서 기저핵 부위를 다시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뇌 겉질에 운동 명령을 줘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있는 부위에 재트레이닝을 하는 방법,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쌓아가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 점이에요. 사실 뇌신경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뇌가 재생될 수 있느냐라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뇌경색, 뇌출혈, 뇌손상이 온 환자들이 뇌가 살아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증상은 좋아질 수 있지만 뇌가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나 완전히 뇌세포가 죽어있는 그런 다른 질환들과 다르게 근긴장 이상증은 뇌세포는 다 정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갈 길을 못 잡고 오류가 나서 이상 연결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고 다시 연결시킬 수 있다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각광받는 뇌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근긴장 이상증입니다. 그만큼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누구도 완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누구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인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작을 할 때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때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왼손으로 쓰는 법을 터득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잘 되지 않는 고장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은 이 근긴장 이상증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없애고 다시 내 삶, 내 커리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근긴장 이상증을 완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로운 병, 근긴장 이상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과 현재 의학적인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